인데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효율이 없죠. 수험생이 어쩔 수 없어. 야간반은 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었는데 오늘 합반이라 주간반 여기 내용 위주로 할게요. 문제는 집에 가서 푸세요. 집에 어쩔 수 없어요. 휴일인데 야간까지 할 수는 없잖아. 자, 오늘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죠.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을 배울 거고,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쌍무계약의 효력 세 가지 나오죠. 동시행 향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쌍무계약에만 나옵니다. 쌍무, 편무에는 이딴 거 없어요. 총론의 마지막 계약을 쪽냅니다.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계약 해지. 그래서 이렇게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해서 계약법은 총 10문제가 나오죠. 10문제. 계약법이 양이 작아요. 양이 작은데 10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달달달 해요. 근데 계약법이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민법이 뭐 쉬운 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만 계약법이 처음에 살짝 어려워요. 특히 동시행항변권 살짝 어려워요. 자,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그렇게 계속 외워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성립 전에 계약의 종류 3년,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여기는 어렵지 않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시. 쌍무, 대가적, 채무. 쌍무, 유상, 대가적, 출연. 서로 출연. 낙성, 약속만으로 계약 성립합니다. 낙성. 불효시 꼭 계약서 쓸 필요 없다. 쌍무 순서대로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시. 쌍무 반대 편무, 한쪽 편만 채무 있다. 편무. 유상 반대 무상. 반대급부 없죠. 공짜. 자, 이게 중요하죠. 낙성 아닌 요물. 낙성 아닌 요물. 물건 인도가 필요할 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요물계약 대표가 바로 계약금 계약. 계약금은 낙성 아닌 요물이다. 계약금 줘야 성립하니까 계약금은 요물이다. 요물이자 종된 계약이다. 자, 현상광고. 현상광고도 요물입니다. 개 찾아줘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해요. 지정행위 완료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요물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계약금, 현상광고. 계약금, 현상광고. 계약금, 현상광고. 요물 두 개. 보통 이렇게 장난쳐요. 교환은 요물이다. 교환은 요물이 아닌 낙성이다. 그렇게 장난쳐. 교환은 요물 아니에요. 낙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이 두 개만 하면 되죠. 이 두 개만. 여기서 80%가 나와요. 이 동네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방금 봤던 우리 계약 강론에서 우리 시험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매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교환,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임대차, 사용수익 회계할 걸 약정하고 반대급부로 임 주고. 그래서 주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이 세 번째까지가 중요해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자, 2번에서 증여 사용대차. 증여 나만 주죠. 내 아들한테 내가 내 재산 나만 주지. 아들은 나한테 주는 게 없죠. 공짜 증여. 두 번째,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 증여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용케 하고 공짜로 줍니다. 따라서 증여 사용대 대표 공짜, 무상 편무입니다. 무상 편무. 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예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편무. 이 관계가 성립해요. 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요. 하지만 반대는 작동되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유상인데 편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거 아니고 대부분 99% 쌍무인데 예외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이렇게 알아야겠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래서 순서를 쌍무,
유상, 낙성 이렇게 가면 이렇게만 읽으면 이 지문 하나가 해결된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쌍무계약에 한해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전에 봤죠?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환 임대차에 매매 규정이 준용되죠. 자, 그래서 이 두 줄만 하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자, 일단 교재 페이지는 제가 알려줘야겠죠. 계약의 성립. 페이지는 134페이지. 이제 오른쪽 135페이지.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돼요. 성립, 합치. 이 합치는 두 가지 면에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이 일치해라, 사람이 일치해라. 그래야 합치라고 하죠. 자, 5억에 내 아파트 살래? 청약했는데 상대방이 5천 그러면 내용이 어긋났죠. 언밸런스 합치가 안 됐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란 놈이 승낙했다. 언밸런스 사람이 어긋났죠. 언밸런스는 무조건 아니다로 끝나요. 언밸런스 그럼 소수로는 아니다.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 지문. 자, 무의식적 불합의 이게 뭘까요? 불합치 사실을 내가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합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 이걸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고,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뜨면 불합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불합치, 불성립, 민법 총칙으로 갑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어. 거기서 끝. 유효, 무효, 취소 문제로 오지 않는다.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부정으로 끝나요.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부정. 불합치됐기 때문에 효력 동네로 못 옵니다. 거기서 끝. 기억나죠? 불성립 얘기 있었잖아. 거기서 끝. 효력 동네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칙에서는 무효 취소 조건가 무효에서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 무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로 끝나고, 계약법 동네에서 여기죠. 불합의의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않는다. 없다. 않는다. 없다.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무효 규정 적용되지도 않고 둘 다 부정으로 끝나면 돼요. 이미 끝났죠. 불. 아니 불이니까 소수로도 부정으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 서설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라. 그래서 두루뭉실 청약은 청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문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청약했다. 청약 아닙니다. 매매 목적물 대금은 특정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라. 자, 각종의 분양 광고. 광고는 청약이 아닙니다. 나의 청약을 꼬시는 삐끼. 삐끼가 뭐다? 내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 아니에요. 각종의 광고는 나의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 아니라는 것. 자, 왕별이죠.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 반드시 해야 돼요. 청약의 상대방.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효력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판기. 지나가는 우리들한테 자판기가 부르고 있죠. 동전 좀 넣어달라고. 청약입니다. 청약. 청약 상대방.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청약 효력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반드시 긍정으로. 9분 났어. 9분. 거의 넘버2예요. 이 동네에서. 자, 이 말은 꼭 청약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같은 말이죠. 꼭 특정일 필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 가능하니까. 자, 효력 발생. 의사표시 동네하고 똑같죠. 총칙. 청약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할 거고, 따라서 도달했다면 이제는 나는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도달하면 이제 번복이 불가능해요. 처리 안 돼.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상대방 모르고 있겠죠? 처리할 수 있다. 자, 왕별이죠. 내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괜찮아. 보낸 놈은 죽었지만 지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 그래서 발송 후 사망했다. 제한 능력자가 뜨면 중심 잡고 괜찮아. 너는 죽었지만 네가 보낸 편지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야. 이 말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같은 말이야.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항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여기에 효력 발생하는 데 넣어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효력 발생한다. 긍정을 꽂으라고 하면 같은 말을 하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무조건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내야지. 이거 장난치는 거. 발송 후 사망하면 예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상실한다. 무조건 X지문이에요. 무조건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옳은 지문. 자, 청약 존속기간. 갑이을한테 청약할 때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승낙기간을 정하고 청약할 수도 있고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쏘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이달 말까지 상대방도 승낙 통지를 도달 의미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을 날려버려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면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이 실효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그 기간 대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단어만 바꿔치면 똑같죠. 뒤는. 자, 이제 승낙갑니다.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에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 따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청약하고 반대죠. 반드시 갑한테 청약자 갑에게 승낙을 해줘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됐죠? 지나간 사람한테 뭐 승낙이야.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래서 청약하고 반대라는 거. 이놈이 넘버 5는 아니고 팔랜데 꽤 잘 나와. 정답 지문. 청약자가 이렇게 청약합니다. 갑이 요 따위로 청약해요. 내가 정한 이달 말까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 그대로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청약할 때 표시했죠. 느낌이 오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따위 청약이 어디 있어? 이따위 청약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로 무조건 또 부정으로 끝나. 이해됐어. 그렇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내 승낙을 강요하는 거야. 나 구속하지 않아.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따위 청약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 구속하지 않는다. 계약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답을 하지 않아도 이 경우 성립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긍정으로.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확실히 알면 장난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이따위 청약 나를 구속하지 못하지. 느껴졌어. 그래서 이것도 꽤 잘 나와요. 자, 이게 넘버 1이죠. 승낙은 갑의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너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하면 5억에 산다 만다. 이게 승낙이지.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4억이면 내가 사지. 4억이면 어때? 이거 승낙 아닙니다.
오게 산다고 해야 승낙이지. 석이면 어때?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이거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법조문. 승낙을 청약 내용 그대로 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거 승낙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네 청약 거절. 내가 4억에 나한테 팔아라고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건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으로 봐요. 승낙이 아니라. 그러면 사기면 어때? 대금을 낮춰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왜? 청약만 있으니까. 청약만 있으니까. 이 조문 그대로 주로 나오니까 응용지문보다는 이게 훨씬 잘 나와요. 법조문이. 그래서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느낌 가져요. 이거 승낙 아니고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청약 거절. 나 5억 안 사. 4억 어때? 지가 4억 어때?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자, 갑이 정한 기간 안에 의뢰 승낙 통지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갑이 정한 기간을 벗어났다. 이게 바로 늦게 도착했다. 연착됐다고 하고 의리 보낸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가 5월 30일이 지난 6월 2일에 도착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 연착됐다 그러고 승낙이 연착됐다. 늦게 도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기간 안에 들어올 걸 전제로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착된 승낙의 경우 기간을 넘어서 도착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갑 입장에서 지 아파트를 산다는 거야. 따라서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6월 2일 늦게 도착했지만 지 아파트 산대죠. 산다는 게 중요하지 하루 이틀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 법조문 연착된 이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여기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 다시 새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하면 청약, 승낙, 짝짝꿍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연착된 승낙의 경우 나오는 지문 3개예요. 그래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연착됐구나. 연착되면 계약은 1차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지가 다시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러면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이게 보통의 연착, 통상의 연착.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사고로 인한 연착. 사고로 늦게 도착한 거예요.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5월 31일. 그런데 우리 5월 10일 날 발송. 그런데 보통 같은 5월 12일쯤 도착해야 되는데 돌고 돌아서 6월 2일, 무려 22일 후에 도착했죠. 이유는 우체국 사정으로. 자, 을은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쏘았지. 근데 우체국 사정으로 기타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죠. 이게 바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에요. 그럼 사고로 인한 연착은 이 문장을 찾아내야 돼요. 을이 보낸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어요. 일단 연착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죠. 보통 같으면 갑이 정한 승낙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쏘았다는 얘기지. 통상 보통 같으면 충분히 20일 전에 쏘았죠. 5월 30일, 20일, 5월 10일. 그런데 돌고 돌아 늦게 도착했죠. 이게 사고론 연착이고. 그러면 우리 법조문 을 입장에서는 갑한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날 도착한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했겠지 이렇게 생각해. 따라서 이 경우 청약자는 연착 통지를 해줘라.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사실 확정되기 때문에 연착되면 기간 넘어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약 갑 네가 을한테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유 갑이 알려주지 않으면 을은 늦게 도착한지를 몰라요. 당연히 이때 도착한 거 알지.
그래서 의뢰 신뢰를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만약 이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 갑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온 걸로 본다.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갑이 정한 기간 안에 을 생각대로 들어온 걸로 본다. 들어온 걸로 본다. 따라서 기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겠죠. 우리 시험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착된 승낙과 관련된 보통의 연착, 사고로 인한 연착 두 가지.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넘버 2죠.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계약을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고, 이 격지자 간의 계약,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계약 언제 성립하느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소수로부터 가는 거예요.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승낙 통지를 발송. 여기 힘이 들어가야겠죠?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제목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언제 성립한다?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이렇게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꼬시잖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이렇게 시작돼. 청약은 발송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격지자에 내가 온통 몰입돼 있으면 그래 격발 이렇게 또 머리째 쓴 사람 있죠. 그래 청약 자 보지도 않아. 격지자 나오면 발이지 뭔 도달 X. 격지자 간에서 우리 지문이에요.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지문이 맞느냐 틀리냐. 격지자 나오니까 너 발이지 X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법 읽어봐야 돼요. 격자 계약 성립 시기인지 발생 지문인지.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민법 일단 읽고 그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지.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을이 5월 10일 날 발송했고 5월 12일 날 도착했다. 이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문 하나에 이 경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5월 10일 발송 날짜에 도달 날짜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도 나오니까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계약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승낙 통지를 발송한 5월 10일 5월 11일. 그러면 사례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정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서 발자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다 도달로 나와야 돼. 다 여기 빼놓고는. 자,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때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 성립.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내 속마음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다. 의사실현. 마치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행동을 통한 의사표시.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아줌마가 내 어묵 먹은 사실 한 1분 후 안 때가 아니에요. 주차 관리인께서 내 주차 사실 한 30분 후가 안 때가 성립시가 아니라 언제? 행동한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이걸 이 자리에 안 때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X. 그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있는 때. 승낙의사 표시인 어떤 사실이 있는 때. 항상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있는 때. 그럼 옳은 지문. 자, 이놈도 엄청 잘 나옵니다. 교차청약. 청약이 상호 크로스 됐죠. 내용이 같아야 돼요. 동일한 같은 내용의 청약이 갑과 을 상호 교차. 크로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을, 너 내 아파트 5개 살래? 근데 을도 동시에 갑,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 거야? 내용이 같아야 돼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로 교차됐다.
이때 교차청약의 경우 얘기죠. 크로스구나 이 지문이 나오면 교차청약의 경우 언제 계약은 성립하느냐. 갑과 을의 양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도달주의예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교차청약 이놈도 꽤 잘 나와요. 여기를 발송으로 장난쳐요. 아까 발송은 도달로 장난치고 여기 도달은 발송으로 장난치고, 그래서 장난치는 내용 정답 지문이니까 교차청약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성립 계약서에 마쳤고, 자 이제 마지막 목차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청약과 승낙보다 훨씬 안 나옵니다. 훨씬 안 나와요.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할 내용은 노란색 두 개만 해요. 노란색 두 개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어디에서 문제되느냐. 동네가 어디냐. 원시적 불능 동네. 원시적 불능은 그럼 뭐냐.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날라갔구나. 원시적 불능. 전부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날라갔을 때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날라갔는데 갑 너는 왜 나한테 이미 날라간 건물을 나한테 파는 거야. 을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 물으려면 을이 갑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항상 나와야 돼.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다시 한번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렇게 딱 외우는 거야. 책임 물으려면 반드시 나와야 돼.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매수인 을은 몰라야 되고 날라간 사실을 몰라야 되고 여기에 잘못까지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일 것. 무과실까지 요구한다는 거. 그럼 하나 더 엎어. 우리 선의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묻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의 무과실 반대 R 반대 선의 무과실. 총칙에서 엄청 나오죠.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이면. 나머지는 흘러가요. 그래서 책임 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전부 날라가야 돼.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전부 날라야 되고 토지가 전부 국가로부터 수용당해야 돼요. 계약 체결 전에. 그러면 원시적 불능. 우리 시험 지문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한 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원시적 불능에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따 볼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동네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오면 무조건 물을 수 없다. 원시적 불능에만. 원시적 불능. 동네가 달라요.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상대방이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 자, 해보죠. 총칙에서 책임이 뭐가 있을까? 책임 물을 동네. 듣기만 해요. 여러분들 생각 절대 못해요. 못하지 당연히. 이제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같이 한 30년 해야 하지.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무권 대리, 갑을병 대리,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병은 을한테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자, 거기서 하나 있고 책임 물으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병은 선의 무과실일 것. 또 R이라면 책임 묻지 못한다. 또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두 개. 선의 무과실일 것. R이라면 책임 못 물어. 또 을이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주죠.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들으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니까 지문 보고 맞다, X다. 그거만 골라내면 돼요. 주관식 아니잖아. 그래서 듣고 기억만 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대리 책임. 표현대리 책임. 표현대리 책임. 상대방 병이 본인 갑한테 너 책임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원래는 선의무과실인데 소멸 후하고 소유표시 표현대리 선의무과실일 것. 그게 법 조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 표현 대신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바로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총칙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물론 편대 책임은 선임무갈 자체가 안 나오니까 던져버리고 그거 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그 단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총칙 한 군데. 그다음 계약법 와서 계약 체결 과실 책임. 그다음 하나 더 다음 주에 배울 하자 담보 책임. 권리하자는 아니야. 그건 선이면 돼. 물건의 하자. 하자 담보 책임. 그때 물건의 하자 누수균열 그거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 것. 결국 자 이렇게 필기하셔도 돼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거 지금쯤 되면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하나 더 하자 담보 책임 이 세 가지 책임에 이 세 가지 책임 단어가 나오면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임무 과실일 것 따라서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실내익 배상이죠. 어떤 책임? 손해배상이죠. 너 임마 건물 이미 날라갔는데 왜 나하고 계약했어? 책임져. 실내익. 계약이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실내익 배상. 단 이 실내익은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이익이 흘러갈 거고 당연히 갑이 책임지려면 매도인 갑은 이미 날라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지겠죠. 왜? 과실이니까. 잘못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갑은 이미 날라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책임지는 거고 비록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랑 막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이것만 해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고 얘는 흘러가고 나오지도 않아. 얘만 해요. 책임 물려면 선임무 과실일 것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일 것. 이게 왜 전부가 동그라미냐. 나중에 우리 담보 책임 가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죠. 자 일부 멸실의 경우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 물을 수 없어요. 전부 멸실해야 돼. 전부. 그래서 전부 멸실해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내고 우리가 담보 책임 권리하자 세 번째 동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죠. 일부 멸실의 경우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 갑과 을이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갑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이게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죠. 그러면 을은 화가 나겠죠. 고생해서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갑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했으니까 자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유 원시적 불능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떤 책임을 묻느냐? 부당 파기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불법행위. 이것만 하면 돼요. 불법행위로 가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을은 부당 파기한 갑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묻느냐? 실내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실내 손해에 한정된다. 맞는 지문. 실내익 배상.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 실내익 배상 때문에.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이 파트는 마치겠죠. 계약 성립. 틀린 것은 한번 틀리네. 밑줄 하시고 OX 한번 골라봐요. 틀린 거 21년 주택관리사 1번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승낙기간이 정해졌죠. 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기간 안에 들어와야지. 들어오지 않으면 넘었다는 얘기죠. 연착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마지막에 일단 읽어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지. 승낙통지를로 나와야 돼.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법조문
정답지문. 우리 시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승낙통지를 발송한 5월 10일 날 10일 도달하냐? 10일 발송한 때. 정답 나왔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내가 보낸 청약이 상에 도착해서 효력 발생하면 나는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도달 후 처리한대. 그거죠. 줄여버리면. 도달해서 효력 발생했으니까 도달 후라면 나는 처리 안 돼. 처리하지 못한다. 맞죠?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구냐. 아하, 오뎅 먹었을 때 성립 의사실현 계약 성립식이구나. 맞네. 5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구나. 자, 교차청약 법조문.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여기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교차청약에 관한 법조문. 교차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거 장난쳐요. 정답 지문에도 이 자리에 그 사실을 인정 사실을 안 때 그래 장난쳐요. X 안 때 나오면 바로 있는 때 도달 이거 확인해야 돼요. 도달 후라면 처리 못하겠지만 만약 도달 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처리할 수 있다로 바뀔 거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여기만 발자 발송한 때로 나와야지. 자, 갑이 승낙기간을 정하여서 했을 때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와야지. 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돼.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아. 느껴졌어. 자, 이제 두 번째. 동시행의 항변권. 자, 이 동네는 계약 총론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중심 딱 잡고 한번 해봐요. 어렵긴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돼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죽으라고 할 거예요. 동시항변권. 갑을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 매수인들은 매매 대금 채무가 있죠. 쌍무계약 매매에서 양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다. 6월 1일 중도금 줘야 되고 7월 1일 잔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갑은 등기 서류 줘야 되고 을은 잔금. 이거 동시행해라. 만약 어느 한쪽이 지는 안 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하면 나는 못 줘. 할 수 있다. 내 채무이행 거절할 수 있는 힘. 내 채무이행을 거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지문은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같으면 어디 동네다? 동시행 이 동네. 자, 이제 갑니다. 목차 쌍무계약에서 나올 거고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쌍방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쌍방채무, 갑채무, 일채 모두 변제기는 잔금이죠. 그래서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소유권하고 아니에요. 선행채무 모두 변제기 잔금 날짜일 것 그 얘기고. 자, 갑이 지채무인 소유권은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만 청구하네요. 그럴 때 동시항변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정한 요건이죠. 자, 효력. 그러면 이따 할 거고 이제 어떤 채무 간의 동시행관계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은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이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부, 여기까지가 후반부죠. 전반부는 주로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여기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여기는 박스 문제.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놈을 모두 골라라. 아닌 놈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로. 자, 여기는 할만해. 근데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외워버릴 거예요. 중심 잡고. 자, 이거 이제 외워버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요. 이 동네에서는. 이건 이따 동시행관계 아닌 그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 하나, 둘, 세 개 합니다. 이거 5번, 서너 번, 15번 나왔어요. 세 지문이. 첫 번째,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었어.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었어. 무슨 얘기요?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있겠죠.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로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병하고도 동시행. 이렇게 오란 얘기예요. 채권 양도로 채권이 의뢰된 채권이 병한테 넘어갔구나.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액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을은 여전히 바뀐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니까. 그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앞으로 명심해요. 별개 약정. 이놈만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이 동네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대본 판례. 나머지는 다 동시행관계만 나와요. 우리 시험은. 나머지는 다 동시행관계 해당한다. 동시행하면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90%가. 쉽죠? 쉬워. 자, 동시행하면 지문이 떴다. 대본 판례다. 지문이 떴다. 서술형은 대본 판례예요. 무조건 서술어가 뭘로 끝나야 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대부분 90%가. 그래서 채권 양도로 사람이 갑액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이 병하고도 동시에 긍정으로 끝났고, 하나 더. 한쪽의 채무가 건물 멸시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자, 이 건물이 날아가면 갑은 원래 소유권 줄 채무했는데 을이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뀌었지. 반드시 이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 이 단어가 떠요. 무조건 떠. 그러면 바뀐 기존 소유권 채무가 건물이 날아가고 소유권 못 넘겨주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채무 내용이 바뀐 거야. 사람이 병으로 바뀌든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든 여전히 이놈하고도 동시행.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 반대급부와 여전히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권 양도로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도 병하고도 여전히 동시에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 돈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그래서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지 뭐. 동시행관계 아니다. 소멸한다. 이 경우 X. 부정으로 끝나면 무조건 X. 자, 이 두 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례형으로도 나오죠. 우리 지문에 병한테 채권이 이전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을은 무조건 병한테도 들이댈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나. 한번 생각해봐요. 갑이 채권을 병한테 넘겼어. 첫 번째 하는 거요. 잔금 날짜 됐어. 병이 을 내가 갑한테 채권 샀으니까 나한테 5억 주세요. 청구하겠죠. 잔금 5억이라 하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못 받았어. 등기를. 그럼 을 입장에서 병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나 갑한테 소유권 못 받았어요. 저 돈 못 줘요. 얘한테 받을 때까지 당신한테도 못 줘. 할 수? 있어야겠지. 등기 못 받았는데 얘한테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동시행관계 병하고도.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에 긍정으로 끝나야 돼. 자, 부정으로 끝나는 게 유일한 게 이놈이에요. 지문에 이게 뜨죠.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 이게 뜨죠. 그럼 느껴봐. 소유권 대금인데 갑과 을 별개 약정으로 을한테 다른 채무가 1+1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 나 소유권은 너는 따로 놀아. 나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부정으로 끝나는 거야. 느껴졌어. 별개 약정, 여기 동그라미 중심이죠.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너는 따로 놀아. 나가 소유권 채무예요. 나하고 너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대금이 동시행인 거지.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이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떴죠. 별개 약정 발생한 상대방 채무 뜨면 너는 따로 놀아.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기 너는 따로 놀아. 나하고 동시행관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 동시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은 거의 이게 유일할 거예요. 단 특약이 없는 한 이 단어가 붙어요. 그럼 엎어.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라도 갑과 을 당사자는 특약으로 동시행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맞는 지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은 임의규정. 특약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유효. 지금부터 배울 계약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무조건 맞는 지문.
특약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비록 별계약적으로 발생한 채무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동시행관계로 성립시킬 수 있다. 이 지문도 있어요. 그러면 잘 봐야 돼. 별계약정 났다. 부정으로 끝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서 특약으로 동시행관계 성립시킬 수 있다. 그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야. 특약 나오면 할 수 있으니까. 자, 네 번째. 소유권하고 대금과 같은 주된 채무만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주된 채무 반대말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대표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오는 협력 채무죠. 이 협력 채무는 상대방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란 말은 주된 채무 아닌 부차적 채무. 대표가 협력 채무가 나오죠. 우리 시험은. 협력 채무는 상대방이 주된 채무, 매매 대금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있다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죠. 여기 지문은 잘 안 나와요. 협력 채무, 부적 채무는 거의 안 나오고 협력 채무 너는 매매 대금, 주된 채무와 급이 달라. 소유권 대금끼리 노는 거지. 너는 부차적 급이 달라. 급이 달라. 급이 다르니까 너도 나랑 주된 채무인 나하고 매매 대금 채무하고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래서 협력부터 하세요. 동시행관계 아니니까 협력채무는 무슨 채무? 선이행 채무가 되는 거예요. 선이행. 먼저 이행. 중도금과 똑같이. 협력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개. 채권 양도로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도 이 병하고도 여전히 동시이행. 두 번째.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이놈하고도 동시이행. 긍정.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떴다? 별계약정. 이 단어가 뜨면 너는 별계약정으로 생겼기 때문에 따로 놀아. 나하고 동시행관계 아니야. 협력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동시행관계 아니야. 동시행관계 아니야. 협력이 나오면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러면 협력에서 나오면 지문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 지문은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면은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지문은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채무 관련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예요. 지문은 토지거래 허가 그 동네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고 동시행관계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고 이렇게 도식. 자, 이것은 10분간 쉬고 할게요. 여기서부터는.